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상당히 중요한 꼭 심야에 여러분들께서 주무시더라도 알고 주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뉴스들만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핵심을 보면요,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온 이후에 특히 젊은 분들의 당원 가입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하나고요, 사무총장 정책의 의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심리가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아직으로서는 만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지지 모임이 결성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부인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이 별건 수사를 하다가 이 참고인으로 불러온 사람한테 항의를 받고요. 이 수사관이 다른 수사팀으로 이 전보되는 그런 지금 불상사까지 일어날 정도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뒤를 잇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상당히 우리가 잘 모르는 충격적 실화를 폭로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 정당을 이끌어 나가는지, 그리고 대선 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이 인터뷰 내용 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국민의힘 이제 지도부를 갖추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기호 삼선 의원이죠. 춘천, 그 다음에 철원, 양구, 이런 화천, 여기에 삼선 의원인데요. 육사 출신이고 3스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개파색이 비교적 엷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준석 대표와는 별로 친분 관계는 많지 않고요. 유승민 계열, 굳이 따지자면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 한기원 의원 잘 아는데, 개파색에 설령 있다 하더라도 개파에 그렇게 휘둘리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준석 후보 눈에 들었느냐? 엊그제 14일 날 말이죠. 대전 현충원을 갈 때 KTX를 같이 타고 가면서 요즘 군내 문제가 되고 있는 성추행 사건, 그 다음에 부실급식 문제, 그래서 이 군 관련 의견들을 많이 조언을 들었고, 거기서 상당히 인상을 많이 받았다. 그 이전에는 이 권영세 사선 의원을 영입하려고 했는데요. 이 권영세 의원이 특정 당직에 맞지 않고 자유롭게 돕겠다, 대선을.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고사를 하는 바람에 한기호 의원이 맡게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한기호 의원은 이제 최고의 의견을 교체해야 되는데, 주어진 소임이 말하자면 이 소임과 목표가 주어지면 목숨 걸고 해내는 것이 군인 정신이기 때문에, 소임을 받는다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경선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이 한기호 의원은 상당히 일처리도 깔끔하고 원칙주의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정책의장은 이제 김도읍 의원인데요. 김도읍 의원은 삼선으로 김도읍 의원도 되어 있고, 여러분들 추미애 사건, 조국 사건, 그 다음에 최근에 이 군 이런 이 부실 문제,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직격탄을 날리는 상당히 직선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김도읍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김도읍 의원도 이 내정과 관련해 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무너진 법치 공정을 바로 세우고 소주성 정책, 이런 반시장 정책, 이거를 캐내는데, 바꾸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서 대선 승리에 미랄이 되겠다. 그래서 두 분 다 얘기가 전부 대선에 직결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전쟁 국면으로 돌아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도부 구성의 지도부의 역할에 모든 소임을 다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알기로는요, 상당히 식견도 높고 또 인품도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제가 본 느낌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여의도 연구소장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지상욱 의원이 당분간 더 맞는 방향으로 가고요. 지명직 최고위원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비해서 계속 공석으로 놔주는 그런 이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로 그 다음에 선거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가입했다. 그래서요,
총 가입자, 신규 가입자 수가 5월 12일에서 6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23,000여 명인데 그 중에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17,0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온라인 당원 가입자가 58%인 13,000여 명에 달한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경기, 충청도 지역에서, 충남 지역에서 많이 당원이 늘어나고 있고, 호남에서도 580명 정도. 그러니까 요즘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굉장히 지금, 이 이준석 돌풍이 당원 가입으로까지 직결되는 그런 이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고요.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4,700여 명으로 제일 많고, 20대도 4,500여 명으로 50대 바로 뒤에 20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대, 30대, 40대 순으로, 지금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일단, 이 이준석 당대표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4시간에 걸친 인터뷰인데요. 이게 뭐 거의 한 A4 용지로 따지면 한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 뭐 이 인터뷰 내용만 제대로 전달을 하면 1시간이 넘게 걸릴 것 같아요. 4시간 인터뷰를 했으니까 오직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퀴즈로 해서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당시에 들어왔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 우리 국내 정치권에서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보수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진보로의 확장 의지가 굉장히 컸고 이 파격적이었다. 그런데 거꾸로 보수층 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그러지 못했다. 이것은 선거의 감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본인은, 이준석 대표 본인은 성공할 자신이 있다. 왜 그러냐면 2030 세대에 어느 정도 닻을 박아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코어 지지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2030들이 좋아하는 어젠다를 계속 발굴해서 다뤄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초고속 승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고속 승진하고 이번에 당대표 도전한 것은 본인이 나름대로 이력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대선 도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 이상의 도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항상 더 높은 목표를 꿈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의 역할은요, 이 과거 구체제를 지키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 개혁을 추구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담론을 제시하고 창의적 해법을 통해서 국민의 삶이 좋아지도록 하는 거, 이게 보수의 뭐라고 그럴까요? 임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권 창출을 못하면 조기 정계에 은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당 대표직은 당연히 그만두겠지만은 정계 은퇴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 총장이 버스에 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버스 탈 것이라고 자신하냐? 그러니까 변수는 앞으로 굉장히 많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수는 굉장히 많고 대중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올랐다가 꺾인 사례도 굉장히 많다.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반부패에 대한, 즉 문정부의 위선에 따른 반부패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발광체라기보다는요, 반세체라, 이런 시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장이 바뀔 때마다 각광받는 선수는 바뀌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전장이 계속 유지되면 윤 총장이 유력하지만 디테일한 경제 같은 것으로 이 화두가 바뀌게 되면은 윤 총장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것이고, 그러면 다른 분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윤 총장이 제대로 된 보좌를 받고 있는지 최근 의심이 들었다. 특히 지난번에 무당 이회영 선생 개관식에 갔을 때 6월 9일 날 이 대선 질문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철저히 답변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하더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나오는 게 날 뻔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동훈 대변인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정리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현재 윤 총장 바로
대권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정치적 행보는 본인이 책임져라. 본인 입당 여부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하면 당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영입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당대표가 끌어올리고 하려고 한다면 그건 부적절하다. 그것은 앞으로 인재영입위원장 등 저희 당에는, 즉 우리 국민의힘에는 그런 보직과 조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당대표는 공정 경선을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 주자에 대해서 영입, 선호 모습 이런 건 보이지 않겠다. 그리고 이 안철수 합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안철수 당대표가 그런 생각은 안 할 것이다. 본인도 정치적 그렇게 합당을 안 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치적 부담은 그런 부담을 갖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정신적 스승으로 삼는다는 얘기를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대담집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분이었고 한국의 미래 인구구조, 이민정책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인상이 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존경하는 국내 정치인 중에서는 정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좀 의기가 소침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장제원 의원한테는 전화하면서 본인한테 전화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서운한 것 같다. 그리고 윤 총장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가 틀어진 것은 틀어진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해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모종의 인사가 중간에 회방을 놓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리고 상황 정치하는 문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자주 연락도 하고 또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상황 정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요 이번 대선에서 잘 안 돼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후에 7, 8개월간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프로그래밍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 택시 면허를 따려고 8월 11일 날 시험 등록도 해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인 택시를 인수하려면 개인 택시 양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개인 택시 면허를 샀냐? 왜냐하면 개인 택시를 해야만이 평균적인 국민의 생각과 모습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한번 몰려고도 생각을 했고요.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선거 한 번 하는데 보통 한 2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서너 번 정도 할 정도로 선거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살 만큼은 벌었다. 이거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시민이나 또 유시민하고 이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싸가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유시민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유시민은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불판 자체를 갈아엎자 이런 말로 한 방에 프레임을 세팅하는 노회찬 오히려 더 좋아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전부 보시고 싶은 분들은 경향신문을 보시면 이 전면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윤석열과 관련해서요. 윤석열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이 여기저기서 지금 언론에 나오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동훈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가 계획했는 8월까지 경선 버스를 타라 이런 거에 관해서 크게 생각이 다르지는 않다. 타임 스케줄만큼은.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타겠다는 데 대해서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는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광치냐 아니면 반사치냐 이거와 관해서도요. 사실상 윤석열 현상과 이준석 현상은 같다. 그래서 이준석 현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586 세대에 대한 실망 여기서 시작한 것 아니냐. 예. 그래서 결국은요. 이 큰 정치를 해야 하는 윤석열 총장 그리고 새 정치를 해야 하는 이준석 대표의 방향성은 거의 같다. 이렇게까지 이 윤석열 총장의 절친인
이철우 연대 교수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을 보면 이동훈 대변인의 이런 계속된 이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면요, 이제 금태섭 지금 현재 아주 이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말이죠.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수 우파들, 그 다음에 중도층들, 그리고 2030 세대를 지지를 얻고 대선에 나온다. 이거는 아니고요. 플러스 알파를 노려요. 뭐냐? 중도 좌파의 지지, 탈진보파들을 말하자면 지지세로 끌어안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일종의 대선 전략인 것이죠. 이 대선 전략을 윤석열 총장의 대변인인 이동훈 대변인은요, 이 중앙일보와의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바로 어제 인터뷰입니다. 윤 총장이 내년 대선에서는 보수와 중도,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력까지 아울러서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을 누르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압도적 정권 교체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을 하고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180석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권한 이후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결국 탈진보 측까지도 이 포섭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상식, 공정이라는 가치에 동의한 사람들과 힘을 합쳐야만이 이제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냐 제3지대냐 이런 거에 관해서는요, 국민이 가라는 대로 가겠다, 이것이 윤 총장의 직접 워딩이 나옵니다. 국민이 가라는 대로 간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이 가라는 대로 간다 하면 여론조사밖에 없잖아요.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닌 거하고는 지금 팽팽하게 맞서요. 40대 중후반과 40대 초반으로 불과 오차 범위 내에서 대립되는 그런 아주 팽팽한 그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동훈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사용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은 전부 다 열려 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금태섭, 진중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만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도요, 지금 당장 윤 총장과 이준석 대표를 윤 총장이 만날 생각은 별로 없다, 이렇게 바뀌고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야말로 윤 총장과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간에 아주 팽팽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기싸움, 그 다음에 수싸움,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고요, 수싸움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레임 싸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 좌파, 탈진보 계층의 국민들을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적 스펙트럼을 무지하게 넓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금태섭 만나듯이, 또 김종인 만나듯이, 진중권 만나듯이 만나면 이 진보 좌파라고 할 수 있는 탈진보층 인사들이 만나겠느냐 이거예요. 지지를 표시하겠느냐. 이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인식의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 약간은 기울어져 있는 뉘앙스, 메시지는 전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짝 발을 얹어놓는, 손을 얹어놓는 이 뉘앙스는 풍겨 놔야만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탈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이 왼쪽 손으로는 탈진보층을 두들기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가장 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윤 총장이 생각하는, 그래서 버스론과 택시론이 충돌하는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것이 냉정하게 평가하면 맞다. 저는 그런 해석이 듭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가족 의혹에 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보도를 보면 김호수 총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제 오늘이죠, 2월 17일 대면 보고를 해서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행사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해놨기 때문에 지휘할 수 없고 중앙지검장이 단독 지휘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추미애가 떠난 지가 언젠데 그 문서에 말이죠, 뭐 대검에서 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검이라고 그랬지, 대검이라는 기관명이 거기 문서에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시가 결국, 왜냐하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지휘권을 발당했다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이게 연속성의 의미가 있습니까? 추미애 떠나면 끝난 거죠. 더군다나 추미애만 떠났습니까? 윤석열도 떠났는데 이 핑계를 대는 것은요,
그래서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 폐지라고 명기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과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바뀌었어도 유효하다. 이게 지금 당국자의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꼼수다. 이 얘기는 결국 김호수 나는 아무 책임 없어. 그래서 김호수가 지휘한 데 따르는 정치적인 파장.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한 단계 아래인 뭐 두 단계 아래죠. 계급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 지검장들은 차관급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은 공검장들만 차관급 대우를 받고 지검장은 고위공무원 가급, 그러니까 한 차관 복급 1급 공무원의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앙지검장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파문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꼼수 일환에서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자기네 선수끼리 그야말로 애완들끼리 아무리 지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김호수가 전혀 모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우리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가족 수사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막말로 얘기하면요 활기차게 진행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 사고가 나고 있어요. 바로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장모 이 주가 조작 이런 걸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별건 수사로 번지고 있어요. 이미 이 관련 기업들한테 메신저 내용까지 내부 보고서까지 전부 다 임의 제출하라. 그래서 정용환 부장검사 이름으로 공문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 한번 신청했는데 통째로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2번 신청하면 전부 다 또 기각돼요. 그러니까 이제 꼼수를 써서 공문을 통하고 그 다음에 관련 의혹 있는 인물들을 이제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요. 소환 조사할 때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별건 수사한다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항의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얼른 이 수사관을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는 이 꼼수, 이게 바로 문재인, 박범계 그리고 김호수 그 다음에 이종수 이런 고위인사들이 하는 일이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이 정도로 지금 파문이 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김호수의 지휘권을 지금 배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요. 이 정치권에서는 정의와 전 국회의장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근에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시계바늘을 치면은 9시, 12시, 3시, 그러니까 9시는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 그리고 3시는 완전히 출마를 선언할 때 보면 이제 12시를 가리킨다.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굳어졌고 언제 사표를 낼까 이런 생각까지 와 있다. 이렇게까지 정의당 위원장이 밝혔어요. 그리고 또 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요. 현재 나라를 걱정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전하고요. 이 카톡을 통해서도 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또 전화를 통해서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최 원장이 굉장히 결단의 시기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곧 빨리 만나겠다. 그리고 이 최 원장을 말하자면 최 원장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등에 업고 다닌 이 소아마비 이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강명훈 변호사인데요. 이 강명훈 변호사 또 이 서울법대까지 같이 다녀가지고 나란히 사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 강명훈 변호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원하는 지원 모임까지 지금 만들어서 돌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재원 최고위원도 과거 예결 위원장 할 때 2019년도에 한번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났는데 그 인상을 언론에 밝히고 있어요. 굉장히 예의가 깍듯하더라. 그래서 통상적인 감사원장들 목에 힘주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해서 또 축혀 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내용, 즉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지하는 강명훈 변호사의 지지 결속 모임까지 대선 지원문까지 만들었다. 이것은요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제 심야 방송을 마치고 또 중요한 뉴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날이 새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끊임없는 이 성원 당부드리고 또 새로운 구독자 많이 늘려서요 내년 3월 대선까지는 제가 100만을 모시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 교체에 앞장서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최근에 멤버십 제도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멤버십 제도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